임상심리사 2급 2차 실기 합격을 위한 과목별 핵심 이론 정리입니다. 제1과목 기초심리상담인데요. 기초심리상담은 총 15개 챕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초기 면담, 두 번째 상담의 초기 단계 및 구조화, 세 번째 상담의 기본 원리 및 목표, 네 번째 상담의 종결, 다섯 번째 상담 윤리, 여섯 번째 단기 상담, 일곱 번째 단회 상담, 여덟 번째 행동 평가 및 관찰법, 아홉 번째 자기 표현 훈련, 열 번째 사회 기술 훈련, 11번째 집단 상담, 12번째 상담의 기술, 13번째 상담 슈퍼비전, 14번째 사이버 상담, 15번째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면담인데요. 임상 장면의 초기 면담에서 주요 목표 4가지를 기술하시오. 첫 번째, 내담자가 호소하는 심리적 문제 혹은 내담자의 문제 증상을 탐색한다. 두 번째, 치료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탐색한다. 세 번째,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긍정적인 치료적 관계를 형성한다. 네 번째, 전반적인 치료 과정을 구조화한다. 네, 이렇게 임상 장면의 초기 면담에서 다룰 수 있는 주요 목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임상 장면의 초기 면담 과정에서 내담자에 대한 행동 관찰의 요소를 쓰세요. 총 7가지가 있는데요. 1. 말과 표현, 2. 신체 동작, 3. 면담 태도, 4. 용모 및 외모, 5. 정서적 반응, 6. 이해력, 7. 의사소통 능력. 이렇게 행동 관찰의 요소를 7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동 대상 초기 면담에서의 주요 관찰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총 5개로 했는데요. 첫 번째, 목소리와 말, 두 번째, 비언어적 행동, 세 번째, 개인적 용모, 네 번째, 정동, 다섯 번째, 신체 신경학적 발달입니다. 먼저 목소리와 말에는 목소리의 크기 및 강도, 반응 시간, 언어의 일탈 등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 비언어적 행동에는 자세 변화, 시선 접촉, 표정과 면접 내용에 대한 적절성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적 용모는요, 아동의 옷차림, 몸차림, 머리 모양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정동엔 감정의 적절성, 신체의 움직임 및 제스처의 의미 등을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신체 신경학적 발달에는 운동 발달 수준이나 키와 몸무게, 안색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동 대상 초기 면담의 주요 관찰 사항이었습니다. 임상적 면접에 서면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총 9가지가 있는데요. 1. 환자에 대한 신상 정보, 2. 주 호소 문제, 3. 현재 병력, 4. 과거 병력, 5. 병전 성격, 6. 개인력, 7. 가족력, 8. 정신상태 검사, 9. 권고사항이 포함됩니다. 면담 시 고려해야 할 생활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요? 총 6가지가 있는데요. 1. 가족이죠. 부모, 형제, 자매 등이 포함된 가족. 2. 주거 환경. 3. 직업 및 작업 상황. 4. 경제적 문제. 5. 현재 상황에 대한 개인적 판단. 6. 긴장, 스트레스, 특수한 사건 등 이런 것들을 면담 시에 고려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상담의 초기 단계 및 구조화인데요.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엔 무엇이 있을까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상담 관계 형성, 라포 형성이죠. 2. 내담자의 이해와 평가. 3. 상담의 구조화. 4.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라포 형성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4가지 말해볼게요. 1. 주의 기울이기. 2. 열린 자세 유지하기. 3. 경청하기. 4. 무비판적 태도를 지향하기. 네,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상담 구조화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총 4가지인데요. 1. 시간 및 행동의 제한. 2. 상담자 역할 및 내담자 역할의 구조화. 3. 상담 과정 및 목표의 구조화. 4. 비밀 보호의 원칙 및 한계 등. 네, 이렇게 상담 구조화를 진행합니다. 그럼 상담 구조화의 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총 5가지를 말합니다. 1. 상담자는 내담자가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조화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상담 시간 및 장소,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 관계 및 행동 규범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3. 구조화는 결코 내담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거나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4. 구조화는 공감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자연스러운 합의로 전개되어야 한다. 5. 구조화는 상담 첫 회기에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상담의 전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이 5가지가 상담 구조화의 원칙입니다. 첫 회 상담 혹은 초기 상담의 운영에 대해서 4가지를 작성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5년 동안 기출이 됐던 문제네요. 1.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파악한다. 2. 상담 분위기를 조성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3. 긍정적 상담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한다. 4. 내담자에 대한 느낌을 경험한다. 이게 바로 첫 회 상담 혹은 초기 상담을 운영할 때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 총 4가지 기억해 주세요. 3번째, 상담의 기본 원리 및 목표입니다. 상담의 기본 원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총 7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1. 개별화의 원리. 2. 의도적인 감정 표현의 원리. 3. 통제된 정서적 관여의 원리. 4. 수용의 원리. 5.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 6. 자기 결정의 원리. 7. 비밀 보장의 원리. 네, 기출 문제는 아니었지만 상담의 기본 원리는 상담사라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담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겠죠? 총 6가지 말해 볼게요. 1. 상담의 방향을 제시한다. 2. 상담자의 전문성과 기술적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상담 과정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촉진한다. 4. 상담 목표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상담 전략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5. 상담 과정에서 상담의 진행 상황 및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6. 자기 동기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은 목표 설정 시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총 6가지인데요. 기출로 3번 되었었네요. 1. 행동보다는 결과 또는 성취로 진술되어야 한다. 2. 검증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 4. 내담자의 능력 및 통제력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 5. 내담자의 가치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6. 그 도달을 위한 현실적인 기간이 설정되어야 한다. 네, 목표 설정 시 지켜야 할 기준이었습니다. 다음은 목표 설정 시 유의사항인데요. 총 5가지 적어볼게요. 1.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2. 실현 가능해야 한다. 3.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4. 상담자의 능력, 기술과 부합해야 한다. 5. 목표는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내담자와 함께 설정해야 한다. 2009년에 기출되었었네요. 다음은 목표 설정의 효과성 판단 기준인데요. 총 4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목표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2.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달성하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3. 자기 파괴적 행동을 보이는 내담자에게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적합하다. 4. 효과적으로 설정된 목표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부분 함께 나눠볼게요. 성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성공 지향적인 것, 그리고 수량화, 수치화할 수 있으며 측정이 가능한 것, 행동적이며 관찰이 가능한 것, 내담자가 명확히 이해하며 재진술이 가능한 것,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설정된 목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그 기준, 그리고 효과적으로 설정된 목표의 특징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째, 상담의 종결입니다. 청소년 상담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상담의 종결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 6가지 이야기해 봅니다. 1. 지난 상담 과정에 대해 점검 및 평가하기. 2. 증상의 재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3. 다시 찾아올 수 있음을 알리기. 4. 자기 분석을 격려하기. 5. 의존성 문제 다루기. 6. 이별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입니다. 총 14년, 20년, 23년에 기출되었었어요. 바람직한 상담 종결을 위해 상담 관계를 마무리하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3가지 있는데요. 1. 이별의 감정 다루기. 2. 상담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문제 해결력 다지기. 3. 추후 상담이라고도 하죠. 네, 추후 상담에 대해 논의하기입니다. 상담의 종결 단계에서 지난 상담 과정에 대한 평가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4가지 있습니다. 1. 상담 과정과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2. 상담에 대한 기대 및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 3. 긍정적인 변화 유무에 대한 평가. 4. 변화의 자발적인 기여 인식에 대한 평가. 이렇게 4가지 종결 단계에서 지난 상담 과정에 대한 평가 사항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내담자가 상담을 끝낼 준비가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 내담자가 상담 계약에 명시했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목표에 도달하였는지를 확인한다. 2. 내담자 스스로 자신이 획득하고자 원했던 영역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3. 상담 관계가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4. 상담 초기에 설정되었던 상황이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네, 이렇게 상담을 끝낼 준비가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2016년에 기출되었습니다. 5번째, 상담 윤리입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윤리 강령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총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1. 전문가로서의 태도에 전문적 능력,
성실성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적 책임에는요, 사회와의 관계, 고용기관과의 관계,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 등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존중 부분에서 내담자 복지, 내담자의 권리와 사전 동의, 다양성 존중 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상담 관계가 있는데요. 다중관계, 성적 관계, 여러 명의 내담자와의 관계 등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정보의 보호 및 관리가 있는데요. 사생활과 비밀보호, 비밀보호의 한계, 상담 외 목적을 위한 내담자 정보의 사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섯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윤리 강령의 주요 내용: 1. 전문가로서의 태도, 2. 사회적 책임, 3.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존중, 4. 상담 관계, 5. 정보의 보호 및 관리입니다. 심리치료자가 내담자에 대해 비밀 보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다섯 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1.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혹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2.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경우. 3. 미성년인 내담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4. 내담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 5.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네, 이 다섯 가지가 내담자에 대해 비밀 보장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11년, 16년, 19년에 기출됐어요.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로 단기 상담입니다. 단기 상담은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총 7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1. 상담을 수행하는 기간이 비교적 짧은 상담으로 상담 시작부터 시간 제한성에 직면한다. 2. 상담의 회기수가 평균적으로 6에서 8회 정도에 불과하다. 3. 내담자의 성격 구조나 생활상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 등의 포괄적인 목표가 아닌 내담자가 즉시 해결하기를 희망하는 현실 중심의 목표에 초점을 둔다. 4. 내담자는 보통 문제 발생 이전에 기능적인 생활을 해왔다. 5. 내담자는 구체적인 호소 문제를 가지고 있다. 6. 내담자에 대한 생애 발달적 접근을 통해 내담자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및 그 수준을 고려한다. 7. 문제 중심 접근 방식이지만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내담자가 가진 자원 또는 강점에 중점을 둔다. 네, 이것이 단기 상담의 특징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단기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의 특성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5년, 18년 기출문제였습니다. 총 6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1. 호소하는 문제가 비교적 구체적이다. 2. 주 호소 문제가 발달상의 문제와 연관된다. 3. 호소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생활 기능이 정상적이었다. 4. 내담자를 사회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 5. 과거든 현재든 상보적 인간관계를 가져본 적이 있다. 6.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네, 이것이 단기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의 특성입니다. 7번째 단회 상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단회 상담이란 1. 단회 상담은 상담이 가장 짧은 형태로서 상담이 1회기로 종료되는 유형의 상담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전화 상담, 심리검사의 해석 상담, 진로 및 취업 지도, 정보 제공 상담, 응급 상담 등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지요. 2. 상담이 단회로 끝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담자가 자신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간단한 진단 또는 조언을 요구하는 경우, 내담자가 연속 상담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
내담자의 호소 문제가 단회로 해소될 수 있는 경우,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없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해 다른 상담자에게 소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럼 단회 상담의 원리, 기술 무엇이 있을까요? 2011년, 15년, 19년, 23년에 기출된 문제네요. 단회 상담의 원리 및 기술을 쓰시오 였나 봐요. 총 10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단회 여부의 신속한 결정. 2. 내담자가 원하는 것의 발견. 3. 원하는 것 및 상담 목표의 논의와 합의. 4. 대화 과정의 능동적 조절. 5. 융통성과 단호함. 6. 문제 해결 동기의 지속성 유지. 7. 조언 및 지시의 적절한 사용. 8. 탈이론적 융통성 및 주체성. 9. 직면의 기술적인 사용. 10. 해당 회기에서 결과 및 성취에 도달하기. 네, 이렇게 단회 상담의 원리 및 기술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3개 또는 5개 또는 7개 이렇게 쓰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10가지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째 행동평가 및 관찰법입니다. 행동평가 방법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1. 자연관찰법, 직접관찰법이라고도 합니다. 참여자가 아닌 관찰자가 환경 내에서 일어나는 참여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2번째, 유사관찰법이 있는데요. 통제관찰법 또는 실험적 관찰법이라고도 합니다. 상담실이나 실험실 등의 통제된 공간 내에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3번째, 참여관찰법입니다. 관찰하고자 하는 개인이 자연스러운 환경에 관여하면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4번째, 자기관찰법인데요. 자신이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행동평가 방법, 자연관찰법, 유사관찰법, 참여관찰법, 자기관찰법 있습니다. 행동을 직접 측정할 때 포함시키는 특성 6가지 한번 알아볼까요? 1. 움직임의 형태. 2. 양. 이 양에는 빈도와 지속시간, 지속기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3. 강도. 4. 자극 통제. 5. 잠재 기간. 6. 질, 퀄리티입니다. 행동을 직접 측정할 때 포함시키는 특성이었습니다. 관찰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3가지가 있습니다. 참여관찰, 비참여관찰, 준참여관찰인데요. 먼저 참여관찰은 관찰자가 관찰 대상 집단 내부로 침투해서 구성원과 하나가 되어 그들과 함께 생활하거나 활동하면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참여관찰법, 행동평가 방법에도 나왔었습니다. 비참여관찰은 관찰자가 관찰 대상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채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준참여 관찰은 무엇일까요? 관찰 대상 집단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관찰의 유형이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관찰법의 주요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4가지가 있습니다. 1. 시간표지법. 2. 사건표지법. 3. 일화기록법. 4. 표본기록법. 이렇게 있어요. 시간표지법, 사건표지법, 일화기록법, 표본기록법. 다음은 관찰법 시행시 유의사항인데요. 기출문제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상담사로서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총 8가지인데요. 한번 쭉 기억해 보세요. 1. 관찰 대상 및 관찰 장면을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 2.
관찰 대상 및 관찰 장면의 선정이 어느 정도 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3.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해야 한다. 4. 관찰 계획 및 방법을 사전에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 5. 관찰 당시의 환경적 조건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관찰자는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7. 관찰 대상을 신속하고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8. 관찰 대상에게 관찰을 전후하여 관찰자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관찰법 시행 시 유의사항을 보니까 집단 상담에서 보조 강사, 코리더로 활동할 때도 이것을 유의하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행동평가의 평가 요소로서 4가지 변인이 있는데요. 이게 19년에 기출됐던 거예요. 이 4가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 자극, 2. 유기체, 3. 반응, 4. 후속 변인. 이렇게 4가지인데요. 먼저 자극은 개인의 증상이나 문제 행동에 선행되는 조건 또는 환경적 상황입니다. 두 번째 유기체는요. 자극을 받아들이는 유기체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혹은 심리적 요인들이에요. 세 번째 반응은 자극에 대해 유기체가 보인 외향적 반응 혹은 행동입니다. 네 번째 후속 변이는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후속 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행동평가의 평가 요소로서 4가지 변인, 자극, 유기체, 반응, 후속 변인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지만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기억날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세요. 자, 9번째 자기 표현 훈련입니다. 자기 표현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4가지가 있는데요. 1. 비자기 표현형, 2. 직접 공격형, 3. 간접 공격형, 4. 자기 표현형. 네,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 표현 훈련이 필요한 내담자의 특성을 이야기할 건데요. 2010년, 18년, 21년에 기출되었네요. 총 10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에서 5개 또는 7개 이렇게 내가 이해하기 쉬운 것들 기억해 보세요. 자기 표현 훈련이 필요한 내담자의 특성 1. 남의 시선을 회피한다. 2.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거나 언급하기를 두려워한다. 3. 모임이나 회의에서 습관적으로 구석 자리를 찾는다. 4.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만 있는다. 5. 불만이나 적개심 등의 표현을 주저한다. 6. 지나치게 변명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인다. 7. 지배적인 인물에 대해 전혀 반박하지 못한다. 8.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대상에게 애정을 표시하지 못한다. 9. 남을 칭찬할 줄도 남에게서 칭찬을 받을 줄도 모른다. 10. 친한 사람의 비합리적인 요구를 차마 거절하지 못한다. 네, 총 10개를 제가 읽어보다 보니까 저 자기 표현 훈련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재밌다. 자기 표현 훈련에 의한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자기 표현 훈련에 의한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2가지로 나눴어요. 부적응 행동과 적응 행동. 그리고 구분을 총 2, 4, 6가지로 나눴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접근 방식, 의사결정의 방식, 자부심과 자긍심, 문제 상황에서의 행동, 상대방의 반응 방식, 성공의 양상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게 표로 나뉘어져 있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는 좀 힘들지만 일단 제가 한번 잘 설명해 볼게요. 자기 표현 훈련에 의한 내담자의 행동 변화에서 부적응적인 행동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내담자의 행동 변화는요. 상대방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자신과 상대방 중 어느 한쪽만 옳다고 단정합니다.
의사결정 방식에서는 의사결정을 상대방에게 미루거나 상대방을 위해 결정을 내리게 되죠. 자부심과 자긍심에서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긍심의 수준이 대체로 낮아집니다. 문제 상황에서의 행동은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 이를 회피하거나 굴복하는 양상을 보이고요. 상대방의 반응 방식은 상대방의 불만이나 불평,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합니다. 또 성공의 양상을 살펴보면 운이나 상대방의 조력에 의해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담자의 행동, 부적응 행동에서 적응 행동으로 한번 행동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적응 행동화가 되었을 때의 내담자의 행동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상대방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는 자신도 상대방도 모두 옳다고 인정을 하고요. 의사결정의 방식에서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 의지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자부심과 자긍심에서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긍심의 수준이 대체로 높아지고요. 문제 상황의 행동에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 이를 직접 대면하고자 노력하게 되죠.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 방식을 보면 상대방의 상호 존중적인 행동을 유도하게 되고요. 성공의 양상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 완전한 성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표현 훈련에 의해서 내담자가 행동을 변화를 할 때 이런 적응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제가 아까 부적응 행동을 보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10가지를 계속해서 보여줬던 그런 내담자라면 이 자기 표현 훈련을 통해서 적응 행동화 될 수 있도록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자, 다음은 자기 표현 훈련을 통해 내담자가 인식해야 할 사항을 한번 적어보세요 라는 건데요. 2010년과 2018년에 기출되었습니다. 총 4가지입니다. 1. 자신 또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3.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4.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네, 내담자들은 이렇게 자기 표현 훈련을 통해서 나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권리,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식해야 될 겁니다. 저 역시도 이런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리,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권리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기술 훈련인데요. 이 양이 좀 많네요.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33분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이 제1과목의 기초심리상담에서는 9번까지 자기 표현 훈련 여기까지만 일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과목 기초심리상담의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